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7, 8월 문제풀이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문제풀이반에서는 일단 뭐 문제도 풀지만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도 같이 동시에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수업 모드죠. 그야말로 한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업 과정을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라인입니다. Are you ready?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야 되겠죠.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온 분들 꽤 많습니다. 서울의 그 수석 합격한 학생도 7월부터 했고요. 그 교육학 점수가 그때 18.67인가 나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19.33도 있습니다. 여기 19.33 맞았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네, 남학생인데 교육학은 잘 봤죠. 그분도 같이 7월부터 공부하셨는데 교육학에서 19.33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2차 면접에서 통으로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교육학 점수로 보면 거의 뭐 수석에 가까운 점수인데, 뭐, 면접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교육청별로 그 시책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날려버렸죠. 어쨌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혹시 뭐, 정리가 좀 덜 됐다. 그리고 좀 암기도 좀 덜 됐다. 암기를 다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암기하고 시간 또 별도로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쭉. 그래서 새로 조금 뭐 기존에 혼자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강의를 듣다가 오시든지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기회 마지막으로 거의 뭐 총정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실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적용해보고, 적용도 키우고 응용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작 선에 서게 되면 약간 불안감도 있고 뭐 긴장감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막연한 어떤 실체 없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감에서 떨쳐버리고 제가 이제 지적해드리는,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교재는 핵심 터치 1, 2, 3인데, 한 문장에서 2문장, 3문장 정도까지만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정리하고 싶으면 거기서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이렇게 지적해드릴 텐데, 뭐 그런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용어에서 어떤 교육학 용어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여러 용어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지적해드리는 그 용어만 쓰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정통적인 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외국 서적을 이제 번역할 때 서적이 새로 개정이 됐는데 그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어가 막 2개, 3개 막 이렇게 되기도 하죠. 가장 정통적인 그 용어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용어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그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이제 7, 8월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그 자료를 보시면 논술 답안 작성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논술 전체 한 편에 완성된 글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서론부터 결론까지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써야지 득점에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를 보면 태권도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뭐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가 점수 따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맨날 발로 차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점수만 잘 따자 이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만 잘 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화려한 문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맞춰서
점수만 잘 따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론과 본론, 결론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걸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서론 쓰는데 뭐 10분, 15분 실제 시험장 가서 그렇게 뭐 15분 정도 걸렸다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서론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하고 연습하다 보면 서론과 결론은 거의 뭐 1분 안에 거의 끝납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냥 본론도 이제 논리 전개할 때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인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논리를 전개하는 게 좀 어렵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 구성, 능력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탁탁 터치를 해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제가 정리까지 다 해드리니까 정리하고 암기하는 방법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암기를 하시고 인출하고 그 암기와 인출만 계속 왔다 갔다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떠먹여주고 그런 식이죠. 떠먹여주기. 입에까지 갖다 들이대는데 안 먹으면 이제 그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모범 답안이 있는데 혹시 이제 5, 6월 그 쭉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오탈자 같은 거 좀 수정하고 뭐 그 출처, 그 기출 출처, 영역별 출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다시 수정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기출문제 모범 답안을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 초등 교직 논술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근래 초등 교직 논술이 그 교육학 논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요. 이제까지 교육학 논술 나와 있던 문제들 그리고 기출 해설 전부 다 달았습니다. 한 50여 페이지가 되죠. 요거를 모델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딱 답안지 쓰다가 잘 안 막힌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딱 보면 논리가 보일 겁니다. 제가 또 논리를 설명해 드리니까 그거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옆에 놓고 서론 쓸 때 뭐 어렵다. 한번 보고 아 맞아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대로 이제 생각을 이제 방향을 잡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모델링이 돼요. 모델링. 모델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답안지를 항상 옆에 놓고 같이 갖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고 수시로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의 틀. 사고의 틀이죠. 사고의 틀. 프레임 오브 띵킹입니다. 사고의 틀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만 잘 집어넣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득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논술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논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안지도 이제 모델링 해줄 만한 답안지를 제시를 못하는 거죠. 여기 그 논술과 관련된 책은 거의 제 책을 거의 뵙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2명 제가 표본으로 잡았습니다. 표본으로 잡아서 저작권법 위반해서 저작권료를 받았죠. 본보기를 일단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 보면 교묘하게 피해가서 이제 표현을 약간 이제 좀 바꾸고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그 2차적 어떤 그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베껴서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책이 뭐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이제 교육학 논술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이제 도입하고 그대로 베끼고 그러죠,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모델링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팀별 뭐 합격 카드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써주시는데 이제 우리 수업 끝나면 그 팀별 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팀별 암기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 란이 있죠.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위에다가 거기다가 팀별 암기 원한다. 뭐 팀별 암기 이렇게 써주시면 별도로 제가 또 분류를 해서 팀을 좀 이제 짜서 이 첨삭을 우리 이제 그 대면 첨삭을 하기 때문에 지면 첨삭과 대면 첨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직강은 그래서 대면 첨삭을 하는 동안 이제 암기를 하시면 이 팀별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팀별 학습 방법은 이따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저 혼자 이제 공부하셔도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이제 첨삭 받는 시간에 이제 첨삭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nking map 모음집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쭉 모아서 드렸는데, 전체 그 교육학 전체를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영역별로 thinking map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살을 좀 보태서 그것만 봐도 전체가 이제 떠오를 수 있도록 나중에는 이제 그것만 봐도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는지를 쭉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가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게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2017학년도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이 이제 논점이 4개면 4개 영역에서 나옵니다. 각각 하나씩. 그래서 영역별로 구조를 잘 짜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교육행정학 영역이었습니다. 교육행정학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쭉 보셔야 되고, 교육행정학 중에서 정책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중에서도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내용조직 원리였을 겁니다. 2017학년도.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서 이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전체 틀이 잡히고 또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답지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죠, 그죠? 공부하고 있다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한 편에 완성된 글, 그러니까 4개 논점을 다 갖추고 있는 그 글을 쓰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오픈 형태로 간단하게 뭐 책도 참고할 수도 있고 한번 사고해보는 식으로 하고 내일 이제 시험은 본격적인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하시고 돌아가서 복습하시고 내일 시험장에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내일 거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시험장에 가보면 약간 당황하는 게 문제가 조금 형태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바로 내용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바로 뭘 묻는지 잘 몰라서 그런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적용하기 딱 좋습니다. 아마 실전 시험보다 약간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충실하게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요약집이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핵심 터치 1, 2, 3입니다. 아직 이제 교재가 안 나와서 요 프린트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표입니다.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면 8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1주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교육 과정학을 하게 되고요. 2주는 교육 심리학이고 3, 4주 2주간에 걸쳐서 교수 방법론과 교육 공학을 다루게 되고 교육행정학이 6, 7주가 됐는데 이 교육행정학을 앞주로 당길 겁니다. 그래서 5주하고 순서가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교육행정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체계가 좀 덜 잡혀서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수 학습, 그러니까 교육 방법론하고 교육공학과 교육행정학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교육행정을 한 번도 예외 없이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교육행정학하고 교육방법론, 요 두 가지를 못 잡으면, 교육학 점수, 한 16점 이상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16점 이상,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말이죠. 8점 정도 이상만 넘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공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런 말씀 하실까? 이거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6점 이상을 일단 목표를 두셔야 되는 거죠. 16점 이상에서 20점까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교육행정학하고 교육 방법론을 못 잡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또 한 번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이 들어가죠. 이미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시행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중2와 중2, 중3, 고2, 고3은 2009 개정교육과정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새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여전히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육과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과정이 나오면 평가도 같이 동떨어진다. 교육과정이 나오면 평가와 방법론은 거의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방법론 아니면 이제 평가. 그러니까 교육방법론과 교육평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론, 평가. 이렇게 3박자 같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가 좀 빠지거나 교수 방법론이 나오거나 교수 방법론이 나오거나 평가가 나오거나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점은 이제 교육과정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내년에도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교수 방법론과 교육공학, 교육행정이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6주, 7주와 이제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부 활동을 보시면 이제 오늘 월화반에서는 이제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식사하셔서 오시고 그다음 쭉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15시부터 이제 18시까지 여기 이제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거죠. 그 개별적으로 암기하고 이제 팀별로 그 암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구두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하고 쭉 수업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간단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카페 주소가 있죠. 카페에 가보시면 그 감사 표지판에 그 작년에 그 올해 합격한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 서울 수석 합격하셔서 그 여기 고등학교 여기 이제 고등학교 발령 받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자료가 이 구조화 해놓은 거 있어요. 구조화 think wise인가? think wise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7, 8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11월 문제까지 전부 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문제 출제되는 거 이거를 그 thinking map처럼 이게 해주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think wise예요. think wise에 간단하게 키워드만 이렇게 쭉 이제 구조화해서 예를 들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개념 간단하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 특징 간단하게 한두 개 그러니까 포인트만 몇 개 그리고 장점 또 포인트만 한 두세 개 정도 그거만 포인트만 딱 보면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수정이 돼서 장점이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게 되고 또 덧붙일 수 있었어요. 내가 장점까지 썼는데 단점을 또 덧붙여 싶다 하면 또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프린트 해서 그것만 이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1월 정도 되니까 선생님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그럽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했는데도 이게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1월 뭐 시험에 임박해지면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한번 훑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된 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뭐 장점 단점 나왔다.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장점 단점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거 옆에 거 뭐 개념 뭐 특징들 그런 것까지 같이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정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특별히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해드리는 걸 좋아하지 제가 막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줄만 잘 그어서 그렇게 외우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핵심 터치를 이제 줄을 잘 그어서 포인트를 제가 지적해드리면 그거만 잘 그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방법론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인데 인강생 분들은 그 이제 카페 주소가 있죠. 이 카페에 보면 이제 7, 8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올라올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주시면 그 직강생 분들하고 동일하게 첨삭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면 첨삭하고 대면 첨삭 같이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지적해드리고 논술 간단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뭘 가르칠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 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교육과정 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울 것인가? 그럼 뭘 배우고 있습니까?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논의가 교육과정이고,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아동을 가르칠 것인가. 아동이라고 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교육과정학이 쭉 전개되어 오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 해서 내용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어쨌든 뭘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탐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탐구는 내용은 동시에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전체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에 대한 논의가 목표와 교수 방법론, 평가까지 같이 쭉 연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전공하는 사람은 교사서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평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수 방법론도 마찬가지죠.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 이제 쿠렐에서 온 건데, 쿠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명사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명사적 의미는 경주로 뭐 코스다 하는 거죠. 코스.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동사적 의미. 동사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현대적으로 동사 체험한다. 말이 경주 코스를 달리면서 체험하는 게 있죠. 체험한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동사적 의미죠.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파이너 또는 파이너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뭘 가르칠 것인가 문제인데, 이 쿠렐이 그죠?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대한 탐구고,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가다. 교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가를 굉장히 많이 배웠죠. 이 교가 과정을 이수해야지 뭐 학위도 주고 졸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 있는 국영수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 있는 이런 교수 요목들, 이 교가를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가를 가르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아동이라고 하는 게 좀 경시된다는 거예요. 아동이. 그래서 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고요. 그다음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경험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교가에 있는 지식을 강조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교육과정 전체 패러다임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가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러죠. 교가 중심 교육과정은 교가를 강조합니다. 교가를 강조하는 교가 중심 교육과정은 한편으로는 이제 교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의 경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동의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는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방법론에서는 이제 교사 중심 교육을 취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교사 중심 교육 과정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장점은 지식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아동이 무시된다고 하는 거죠. 아동의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해서 아동의 흥미와 피로가 바탕이 되는 거죠. 아동의 흥미와 피로가 바탕이 된 이 아동의 경험들이 무시된다. 그러니까 교사 중심 이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교수 학습 활동을 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통제가 학습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가 그런 점에서 장점이 좀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무시되는 거죠. 아동의 흥미와 피로를 무시하는 거. 그래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학습 태도, 수동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거고, 그다음 흥미와 필요를 무시한다,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죠. 요거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죠? 이거 정단 좀 쓰시오. 이거 출제가 됐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여기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거죠. 경험을 강조하자. 아동의 경험.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면 이와 같이 흥미와 피로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하고 또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이제 경시되는 거죠. 기초 지식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 지식. 이 체계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경험들을 토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초 지식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지식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나오는 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이제 전개된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역시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지식을 강조하는데 얘네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핵심 개념. 이걸 우리가 지식의 구조다 그러죠. 핵심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거죠. 구조 뼈대를 세우는 거죠. 핵심 개념과 원리를 구조화한다. 조직화하는. 싱킹 메토니까 구조화, 조직화. 그래서 조직화 해놓으면 이렇잖아요. 이 우산이잖아요. 우산이 조직화돼 있죠. 우산의 기본 뼈대. 우산을 이루고 있는 기본 뼈대. 다시 말해서 학문에 기저에 있는 핵심 개념과 원리. 학문에 기저에 있는 핵심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연결시키면 이거 우산에 보이죠? 마찬가지로 물리면 물리 전체가 딱 눈에 탁 들어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도 전체에 대한 지적인 안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물리를 보는 눈, 보는 안목, 보는 지식이지. 이거 보는 지식인데 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물리 전체에 대한 안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식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경제적이면서도 이런 지적인 안목, 고등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교사 중심이죠. 얘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견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다는 거예요. 일부 소수지만 재밌다. 내재적 흥미, 쉽게 얘기하면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얘가 또 무시가 되잖아요. 그죠? 아동 자체가 무시되고 요거는 뭡니까? 지나치 지적인 측면이 아니냐. 지적인 측면이고 정의적 측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정의적 측면도 있는데 왜 지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냐. 그래서 이 정의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소홀히 된다라는 한계. 인간을 딱 지적 정의적 측면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니까 인간을 좀 강조하다 해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인간에 대한 강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하나하나 개개인의 인간들이 이제 개인의 자아를 갖고 있자, 전부 다. 이 자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자아를 실현시키도록 하자. 다분히 실존적이고요. 인간 중심적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거의 흡사합니다. 교사 해야 할 역할도 똑같고, 그래서 개인의 자아를 강조, 그리고 전인적 성장. 거의 뭐 우리 교육의 그 일반적인 이상적인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다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이란 뭡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교육 과정이에요. 이것도. 여기 어둡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서 공부해. 또는 여기 에어컨, 이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 기분 뭐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럼 아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이거 영향을 주는 내용이게 되는 이게 전체 환경 자체가. 환경도 전부 다 교육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 과정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육 과정이라 보는 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된 표면적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모든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육 과정이.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육 환경의 인간화를 부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재로 보면 구성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특히 개인의 의미 구성 형태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도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개되고 있는 구성주의 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 영양 중심 교육 과정. 영양 중심.
역량을 강조하겠다. 역량. 그리고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게 학생에 대한 성취 기준에 대한 해당되는 그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 이해. 그래서 이해 중심 교육 과정,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역량 중심이고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은 이따가 살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에 대한 영속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백워드 교육 과정이에요. 백워드 교육 과정.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백워드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설계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백워드 교육 과정이 출제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올해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는 백워드 교육 과정을 학교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문적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연구물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지만 이제는 좀 학문적 교육 과정, 이 백워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좀 잘 알아두셔야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백워드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내가 개발한다. 이 현재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가장 잘 접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여러분 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한다면 백워드 교육 과정이 근거해서 개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맞다. 또 백워드 교육 과정에서는 빅 아이디어를 강조. 빅 아이디어. 큰 개념, 중요한 개념. 브루노가 얘기했던 지식의 구조처럼 핵심 개념들을 강조. 핵심 개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그 자체로는 출제가 안 됐지만 발견학습 형태로 교수 방법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의 구조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본질을 이제 학문중 교육과정 본질을 터치하는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학문중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유형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경험중 한번 나왔잖아요. 교육과정 유형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그다음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백워드 설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백워드 설계 중에서도 이해 영역 이해 6가지 측면 이해 6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마 여러분 시험 풀게 될 겁니다. 내일 풀게 되니까 공부 좀 해놓으시면 쉽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는데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1월 말 갔는데 이제 1월 어제 먼저 시작했잖아요. 설명했는데 일부 대다수 분들은 다 잘 썼어요. 일부 그 문제를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게 또 이게 아는 거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암기는 했는데 적용이 안 된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좀 따로 노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는 그 문제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걸 우리가 논제 파악이라고 하는데 논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자꾸 문제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되겠죠. 적용해 가면서 반성해 나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별도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실수하는 걸 옆에다 적었어요. 이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썼는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내가 실수했다. 알고 있는데 실수하는 경우 많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펜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다가 별도의 메모지 같은 거를 해서 내가 실수하는 것만 딱 적어서 어떤 부분 좀 유의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하나씩 줄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실수 없이 여러분들 실력대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간단하게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그럼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인지 경험인지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이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발생하는데, 그럼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중에 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개발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개발에서는 이제 이 개발 절차는 타일러에서 나온 것이고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현대적으로 약간 추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이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사 구조를 가르친다.
내가 서사 구조를 가르친다 그러면 서사 구조를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내용은 서사 구조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수필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사 구조라고 하는 그 목표에 도달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죠. 그러면 수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설을 제시해, 소설을. 기회를 줘, 기회를. 그 어떤 내용을, 어떤 목표 설정이 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은 이제 두 번째는 내용을 뽑아와야 된다. 서사 구조면 서사 구조의 목표, 서사 구조를,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서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면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이 내용들을 뽑아와야 되겠죠. 수필에서 뽑아올 수는 없는 거고, 소설에서 뽑아와야 되겠죠. 중학생이면. 소설. 뭐 어떻게 뽑아올 거냐. 그럼 소설을 뽑아올까? 소설을 뽑아왔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소설을 뽑아왔다. 그럼 학생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재미가 없을 거네. 그죠?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있는 만족스러운 그런 것들도 뽑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다. 그럼 소설을 제시하면 안 되겠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야 돼. 수준. 학습 가능한 내용이래. 학습 가능한 내용. 그래서 동화글을 갖고 온다. 뭐 이야기글을 갖고 온다. 이거는 가능하죠. 그죠? 학습 수준에 맞죠. 학습 가능성의 원리. 이런 몇 가지 원리가 있죠. 몇 가지 원리를 토대로 내용을 뽑아온다. 그 뽑아온 내용들을 다시 조직해야 되겠죠. 체계적으로 구조화 짜야 되죠. 어떤 경우는 좀 중요한 경우는 이제 계속 반복되도록 짠다든지 또는 이게 위계화돼 있을 경우는 좀 위계화 시켜서 단계적으로 그 계열화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이 내용하고 저 내용하고 비슷하면 약간 통합시킨다든지 뭐 요런 어떤 조직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내용을 짜겠죠. 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게 교육과정 개발 절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한번 출제가 됐잖아요. 내용 조직 원리. 그래서 작년에 2017학년도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선정의 원리가 이제 조금 우리 관심사항이다. 내용 선정 원리 한 별표 한 2개 정도 보시고요. 요 개발 절차에서는 목표 설정 요거 하나 정도 볼까요? 요거 하나 정도. 이 목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 선정의 원리도 중요.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교수 학습은 뒤로 가는 거고, 교수 학습 방법론에 가는 거고, 평가도 이제 평가가 따로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기엔 좀 곤란하고요. 그 정도로 뭐 아주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나온다면 이제 목표 부분하고 내용 선정 원리 이 두 개가 관심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개발 모형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인가는 절차적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 개발할 것인가. 절차적 측면이 강한 걸 우리가 이제 전통주의다. 이발적으로 보면 전통주의, 개념 경험주의, 재개념주의다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론적 측면에서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게 타일러부터 타일러, 타바, 스킬백. 위긴스 맥타이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넣기가. 이쪽에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타일러의 강조하는 목표 중심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이제 기본이죠. 타일러는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토대를 마련했고, 지금도 계속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일러. 그래서 타일러 한 2개 정도 보시고, 타바나 스킬백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타바나 스킬백. 타바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바와 스킬백은 이제 학교 내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의 그 독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타바보다는 스킬백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죠. 타바가 예를 들어서 뭐 2개 정도면 이제 스킬백은 별표 3개 정도. 그 다음에 위긴스 맥타이도 별표 3개죠. 여기서는 이제 개발 모형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순위를 정한다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얘네 둘이 이제 약간 비슷한 순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얘네들은 일반적인 절차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지 그 실제,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적인 측면을 묘사하려고 하는 게 실제적 모형, 실제적. 슈왑과 워커가 있는데, 슈왑은 모르셔도 되고, 워커도, 여기서는 워커밖에 없습니다. 워커 한 별표 한 2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워커는 이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해 모형입니다. 이해 모형은 이제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구성주의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시대적 흐름을 붙여본다면 구성주의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2017학년도 출제됐던 것도 구성주의적 측면이고, 그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새로운 그 인식론의 패러다임인데, 이 구성주의는 개인의 지식의 구성, 개인의 의미 구성을 강조하잖아요. 실존주의적 토대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든지 개인의 의미 구성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죠. 이해 중심이고, 그래서 이 전체 세 개 모형 중에서는 예 말고 예하고 예. 더 이제 집약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개발 모형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요거하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요 세 가지. 아이즈너, 파이너, 애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의 형태, 유형이 어떤 것인가. 아이즈너에 따르면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교육과정 또는 표면적 교육과정, 문서로 만들어진 표면적 교육과정 또는 공식화된 공식적 교육과정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건 무엇이 있더라. 하여튼 배우면 다 교육과정인 거예요. 배우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숨어있다. 제2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 포인트는 배제입니다. 빼버린 거. 배제한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다. 이건 제3의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제1의 교육과정, 제2의 교육과정, 제3의 교육과정. 공식, 잠재적, 영교육과정. 이렇게 세 개 층을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층으로 나눴다. 아이즈너의 세 가지 층으로 나눴습니다. 공식 교육과정은 아까 살폈던 교과 중심부터 교과, 경험 학문, 인간 중심, 통합교육과정이 좀 공식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이 있죠. 유형들. 거의 뭐 상관형이니 뭐 융합형이니 광역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죠. 그게. 좀 통합적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은 지금도 우리가 통합입니다. 통합교육과정은 영양교육과정이고 그러니까 통합적 측면은 중요한 파트니까 좀 봐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 중에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출제가 됐는데 지금 또 출제가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그때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출제가 됐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살피게 되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이니 뭐 생성 교육 과정이니 중해 교육 과정이 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중해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별표 2개 정도,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유형도 한 2개 정도. 그다음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별표 3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싹 알아주시면 싹. 하여튼 별표 3개만 싹 그냥 다 이자듯이 뒤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교육과정 역시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유형입니다. 유형 3가지 별표 3개 하시고 인간중심 교육과정 한 2개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체 동향을 가끔씩 살피거든요. 이제 그 9, 10월 되면 더 이제 자주 살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쭉 살펴보니까 그 5, 6월에 했던 거하고 약간 별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동향이 자꾸 조금 바뀌니까 그래서 인간 측면도 조금 강조했고 통합 중에서도 이제 통합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한번 출제가 됐죠.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다 별표 3개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동에게 학생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하는 거잖아, 그죠? 은연중에 뭔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개인의 개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에게 뭔가를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공식화하게 되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과 공식적 교육 과정은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을 옮긴다 하더라도 이 둘의 구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는 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교육 과정으로 개발할래? 여기에다 이제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개발한 고려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발.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또 잠재적 교육 과정의 특징과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교육 과정도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육 과정의 실제입니다. 실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교육 과정의 결정 운영입니다. 교육 과정의 결정에서는 요거는 이제 다분히 이제 포괄적인 측면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죠. 중앙 집권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학교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분권형입니다. 분권형. 그 다음에 절충할 수도 있죠. 절충형. 요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결정과 운영이 나온다 그러면 얘입니다. 3개.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학문적 논의에서 스나이더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많이 강조해서 많이. 지금 특히 이제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충실하게 이행해. 충실도 관점,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자가 있죠. 개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겠죠. 그죠? 사용자가. 교육과정 개발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실행하는 사람. 실행자. 이렇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입장? 교육과정의 사용자의 측면에 놓여야 되는지, 교육과정 개발자의 측면에 놓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의 절충의 입장이 있는지.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충실하게 잘 이행해. 이게 충실도.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그러면 사용자 입장이 있어서. 근데 교육과정은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알아서 만들어. 그럼 교육과정 개발자 입장이 돼버립니다. 아니야, 우리가 개발해 놓을 테니까 니네들이 적당하게 조정해서 재구성해서 조정하고 재구성해. 교육과정의 재구성. 뭐 내용을 재구성하든 교과와 교과 간에 재구성하든 알아서 재구성해서 만들어. 그러면 둘의 상호 조정의 관점이죠. 상호 조정, 재구성, 이걸 상호 적응 관점이다. 개발자 입장에서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학교에서 형성하는 것이 형성 또는 생성, 3가지. 충실도, 상호 적응, 형성 관점. 그 다음에 홀의 그 교육과정 적용, 새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뭐 그런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홀의 관심, 교육과정 적용, 교사 관심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 모형입니다. 이것도 한두 개 정도. 그 다음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정도. 재구성. 그 다음에 렌줄리 교육과정 압축. 이것도 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던킨과 비들의 교실 내 수업 과정의 연구 모형.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 스나이더 정도 일단 표본으로 좀 잡으시고, 나머지
이 홀과 뭐 재구성 부분은 이제 조금 중요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됐죠. 그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인간상 부분하고 인간상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역량이잖아요, 그죠? 역량. 6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이 6가지 역량을 요거를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나머지는 안 물어봐도. 나머지는 제가 이해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문서 자체를 볼 필요는 없는 거고. 6가지 역량입니다. 창공의 의지 심자. 창공의 의지 심자. 요렇게 외우시면 좋죠. 창공의 의지를 심는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오, 예. 좋습니다.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뭐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예. 심미적 감성 역량.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심미적 감성. 심미적 감성. 자기관리 역량. 그 다음에 그 의미 정도. 의미는 제가 포인트 딱딱 지적해드릴 테니까, 의미 정도로 간단하게 캐치하고, 요거 창공의 의지 심자. 6가지 역량이다. 면접에서도 물어보죠. 작년에도 물어봤고.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전체 한번 살펴봤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간단히 이제 그 핵심을 터치해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